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병원 응급실. 하얀 커튼 너머로 들리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한 소녀가 누워 있었죠. 전치 8주, 갈비뼈 2개 골절과 전신 타박상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 말로는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던데요. 8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다니요. 그날 밤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모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를 도우려다 타겟이 된 착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오늘 밤과 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알고도 맞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이 뜨였어요. 복수의 불꽃을 품은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해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포위망은 조여오고 비밀은 하나둘 드러나며 완벽했던 그들의 왕국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약자를 위해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를 위해 어둠의 동맹을 결성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빛났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언니가 맞나 싶었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어요. 입술은 터져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진아, 내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어요.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부은 눈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아, 미안해. 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너무나 차가웠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죠. 전치 8주입니다. 갈비뼈 2개 골절, 전신 타박상, 경미한 뇌진탕. 당분간 입원하셔야 해요. 전치 8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서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던데요. 아이들 말로는 서진이가 먼저 때렸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선생님, 지금 진짜로 그러세요? 언니 상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사실관계요? 8명이 한 명을 때렸는데 무슨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담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죠. 학교 이미지도 있고 가의 학생들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서진이도 잘못이 있다고 하시던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담임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내 표정을 보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속눈썹이 깨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나는 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리고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언니의 깔끔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3월 15일.
민지가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은지 패거리가 또 괴롭혔다고, 돈을 뺏어갔다고 했다. 내가 도와줄게. 친구잖아. 3월 22일, 은지가 나를 노려봤다. 민지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못 본 척 할 수 없다. 민지는 내 친구니까. 4월 3일, 오늘 은지 패거리가 나를 둘러쌌다.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지를 지켜야 한다. 4월 10일, 이제 나도 타겟이 된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민지는 이제 안전하니까. 대신 내가. 마지막 일기는 어제 날짜였어요. 4월 25일. 오늘 방과 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은지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무섭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였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를 지키려다가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나는 언니 침대에 앉아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언니는 항상 그랬어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하려고 했죠. 그게 언니였어요. 내가 아는 서진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피처럼 번져 있었죠.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차가웠죠. 언니와 닮은 얼굴. 하지만 언니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 은지. 그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패거리들. 8명.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언니는 착해서 맞서 싸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언니처럼 착하지 않으니까.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다시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그 통증이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지킬게, 언니. 거울 속에 내게 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정의는 없었죠. 학교도 선생님도 어른들도 아무도 언니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수밖에. 내 방식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언니 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죠. 아이들이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지 패거리는 자랑하듯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차갑게, 날카롭게.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죠.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이 언니에게 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누구로 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진짜 공포를 느낄 수 있을까?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언니가 8주를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하얀 달빛이 방을 비췄죠. 내일부터였어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 얌전하고 조용한 서연이?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비고등학교의 정문을 지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일주일 만에 등교였죠. 언니 병문안과 준비로 바빴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내 언니가 오고 일진들에게 당한 일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도. 점심시간 나는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농구부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죠. 형준. 190cm가 넘는 큰 키에 탄탄한 근육. 비고 농구부의 에이스였어요. 형준은 나를 보더니 농구공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죠.
형준의 동생도 작년에 어고 일진들에게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축구부 라커룸 앞에서 민수를 찾았어요. 날렵한 몸매의 민수는 발이 빨라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민수의 여자친구도 어고 태희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투부 연습실은 땀 냄새로 가득했어요. 재혁이 샌드백을 치고 있었죠. 묵직한 타격음이 연습실을 울렸습니다. 재혁은 작년 시합에서 어고 일진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다가 다구를 당할 뻔했었어요. 혼자서 5명을 상대하다가 겨우 빠져나왔죠. 격투기부의 지원은 조용히 매트 위에서 기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도와 주짓수를 겸하는 지원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비고에서 가장 위험한 파이터였어요. 지원의 형이 어고를 다니다가 태희 패거리에게 폭행당해 전학을 갔었죠. 4명 모두 어고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력자들이었죠. 방과 후 우리는 학교 뒤편의 빈 창고에 모였어요. 형준이 가져온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어고 일진들의 사진과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죠. 태희, 어고 일진의 우두머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 병원 원장. 겉으로는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마약, 도박, 심지어 성폭행 미수까지. 은지, 태희의 오른팔이자 언니를 직접 폭행한 주범.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 결핍을 폭력으로 채우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수연, 지민, 하늘, 소영, 유진, 다은. 나머지 6명도 하나같이 문제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권력과 돈을 등에 업고 못하는 짓이 없었죠. 민수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태희 아버지의 비리 자료였습니다. 횡령, 뇌물, 불법 로비.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은지 부모의 불륜 증거도 있었어요. 각자 바람을 피우면서도 체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부부였죠. 재혁이 가져온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고 일진들이 찍은 영상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 돈을 뺏는 장면, 심지어 성추행하는 장면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하듯 영상으로 남겼더군요. 지원이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태희가 클럽에서 마약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죠. 이것만으로도 태희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언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단순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육체적 고통도 느껴야 했습니다. 언니가 느꼈던 그 고통을. 형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팔뚝에 핏줄이 솟아올랐죠. 민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재혁은 이미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었어요. 지원만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차가웠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하나씩 고립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공격한다. 태희는 아버지의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은지는 부모의 이혼을, 나머지도 각자의 약점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들을 하나씩 유인해서 그들이 언니에게 했던 것처럼 8명이 한 명을 공격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였어요. 다만 우리는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처럼 멍청하지 않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떤 순서로 공격할지 모든 것이 정해졌죠. 첫 번째 타겟은 유진이었어요. 8명 중 가장 약한 고리. 겁이 많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 다른 애들 뒤에 숨어서 언니를 발로 찼던 비겁한 녀석이었죠. 유진의 스케줄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혼자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가죠. 완벽한 기회였어요. 형준이 골목 앞에서 기다리고
민수가 뒤를 막는다. 재혁과 지원이 좌우를 차단하면 나는 정면에서 마주한다. 도망갈 곳은 없을 거예요. 그들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하지만 우리는 더 영리할 겁니다. CCTV 사각지대를 완벽히 파악했고 알리바이도 준비했어요. 목격자가 없는 시간대를 선택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을 방법도 연구했죠. 창고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검은 하늘.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가해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정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는.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겠죠. 내 방식의 정의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언니의 문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낸 듯한 짧은 메시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 언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둠의 동맹은 이미 결성됐고 복수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금요일까지 나흘. 유진에게는 마지막 나흘이 될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 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언니가 겪었던 공포와 고통을 이제는 그들이 느낄 차례였습니다. 새벽 4시.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어고 주변을 돌았어요.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CCTV 사각지대를 찾아 우리만의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태희 일당이 자주 모이는 곳은 이미 파악했어요. 학교 뒤편 흡연구역, 근처 PC방,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클럽.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죠. 민수가 보내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태희가 즐겨 찾는 카페의 직원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태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두 알려주겠다고 했죠. 태희가 그 직원의 여동생을 괴롭혔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형주는 체육관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운동하러 오는 어고 학생들 사이에서 태희 일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겉으로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그들을 증오하고 있었죠. 재혁이 가져온 것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희가 후배들에게 돈을 뜯어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협박하고 폭행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피해자 중 한 명이 몰래 녹음했다가 재혁에게 전달한 거였어요. 지원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태희 일당의 악행을 고발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금방 삭제됐죠. 태희 부모의 힘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삭제되기 전에 모든 걸 캡처해뒀어요. 예상치 못한 도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태희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한 여학생의 일기장 사본이었죠.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도 나타났어요. 은지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왕따시켜 전학 보냈다는 증언이었죠. 그 친구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과거도 드러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약한 아이들의 돈을 뺏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였죠. 심지어 장애를 가진 아이까지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어요. 피해자들의 진술, 녹음 파일, 사진, 영상. 태희 일당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첫 번째 경고를 보내기로 했어요. 태희의 SNS에 익명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죠.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태희는 그런 메시지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3월 15일 내가 후배에게 한 일. 클럽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있다. 아빠 회사 비리 파일 재밌더라. 태희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학교에서 태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사물함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부모님 이혼하면 넌 누구랑 살래? 은지는 쪽지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을 떨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태희가 마약을 한다는 것, 은지 부모가 불륜 중이라는 것, 수연이 돈을 훔쳤다는 것.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곧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태희 일당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누가 배신했는지. 유진은 특히 불안해했습니다. 원래도 겁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노이로제 수준이었죠. 지민과 하늘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했죠. 태희는 그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죠. 마치 거미줄을 치듯이 그들 주변을 조여갔습니다. 형준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어요. 태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PC방에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태희 일당이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했죠.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랐어요. 재혁과 지원은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모두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희 일당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언니가 당했던 그날처럼 8명에게 둘러싸여 도망갈 곳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그런 기분을 느낄 차례였어요. 매일 밤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 부은 얼굴, 멍든 몸. 그때마다 복수심은 더 강해졌어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위한 특별한 날. 그녀가 진짜 공포를 느낄 날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모두가 대가를 치를 거였으니까요. 태희의 왕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금요일 저녁 7시. 어고 뒷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간신히 빛을 내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나타났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핸드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항상 무리지어 다니던 녀석이 오늘은 혼자였어요. 형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골목 입구를 막아섰죠. 190cm가 넘는 거구가 그림자처럼 서 있자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뒤에서는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재혁과 지원이 양옆을 막았죠. 그리고 나는 정면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온몸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유진은 충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유진 앞에 던졌죠.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언니를 발로 차는 장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 돈을 뺏는 장면. 유진은 사진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었죠.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태희와 은지, 그리고 나머지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도움을 요청했나 봤어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형준과 재혁의 모습에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두꺼웠죠. 태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마약 사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태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버지의 비리 서류도 있었죠. 횡령, 뇌물, 온갖 불법 행위들. 은지에게도 봉투를 던졌습니다. 부모님의 불륜 증거였어요.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 은지는 봉투를 떨어뜨렸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나 봐요. 나머지에게도 각자의 약점이 담긴 봉투를 나눠줬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자신들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태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형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다시 뒤로 물러났죠. 태희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태희 일당에게 당한 일들을 증언한 내용이었죠. 녹음 파일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어요. 태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태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죠. 나머지들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언니가 8명에게 둘러싸였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태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죠. 다른 애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들이 입을 열기를. 태희가 먼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지도 사과했습니다. 언니에게 한 일을 후회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나머지들도 하나씩 사과했죠.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었죠. 녹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태희에게 건넸죠. 첫째, 언니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둘째,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 셋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할 것. 태희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읽으면서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 공개되면 그들의 인생은 끝이었으니까요.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애들도 모두 동의했죠.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나는 봉투들을 다시 주워 담았어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죠. 만약 그들이 약속을 어긴다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뒤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한때 학교를 지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무너진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그리고 언젠가 보여줬던 환한 웃음. 이제는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준이었어요. 태희 일당이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다음 날 그들은 경찰서로 향할 거예요. 자수하러.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의였지만 그래도 정의였어요. 언니를 위한 정의. 어고등학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전교생이 모인 자리. 단상에는 태희와 은지를 비롯한 8명이 서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언니에게 한 일, 다른 학생들에게 한 일들을. 은지의 차례가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강당에 있던 학생들 중 일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이었죠. 공개 사과가 끝난 후 그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했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태희와 은지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됐어요. 나머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죠.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오점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피해 보상이었어요. 약속대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죠. 언니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2달 후 언니가 퇴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죠.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니가 등교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어고 정문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언니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누군가는 꽃다발을 건넸고 누군가는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희 일당이 사라지면서 학교에 평화가 찾아왔죠. 더 이상 누구도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한 달 뒤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고와 비고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이었어요. 두 학교 학생회가 주도해서 만든 행사였죠. 나도 비고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형준, 민수, 재혁, 지원도 함께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수호자가 됐죠.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가해자들도 반성하는 계기가 됐죠. 언니도 무대에 올랐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친구를 도우려다 피해를 입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나는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상처받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진 언니.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언니가. 나도 변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내가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고에서 학생회장에 출마했고 당선됐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 가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형준과 민수, 재혁, 지원이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죠.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포근했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언니는 회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말없이 하지만 많은 것을 나누며 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한다고 말했죠. 눈빛으로 표정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언니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역시 말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쌍둥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겪으며 우리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아끼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태희와 은지는 소년원에서 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다른 가해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고와 비고의 연합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우리를 본받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나는 이제 고3이 됐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대나 법대에 가서 더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언니도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은 누군가를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진정한 정의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변화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언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